따라서 네. 고혈압 약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약의 부작용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약으로 해서 정상 혈압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뇌졸중도 안 걸릴 거고 심장마비도 안 걸릴 거고 프라미싱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사람들 저는 최대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듣고 나서 나중에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은 고혈압약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거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고혈압을 먹지 말아라, 먹어라 한 적도 없고 내가 처방하지도 않은 약을 내가 먹어라 말아 할 리가 없는데 그리고 왜 아니라 고혈압약을 먹고도 그게 다가 아니고 더 하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고혈압약을 처방해주는 의사 선생님보다 더 독한 놈인 거예요. 더 심한 사람인 거예요. 맞죠. 근데 거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혈압약의 부작용이나 한계를 얘기했다 그래서 그걸 들었다 그래서 혈압약을 안 먹으려고 안 먹고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절대로 방송 듣고 약 끊고 하면 의사랑 상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못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약을 끊게는 의사는 못 해주는 건 맞아요. 그렇죠. 계속 약을 처방하면서 환자를 관리를 해주는 것밖에 못하지. 근데 그 약을 계속 먹어서 관리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아차 싶어서 고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이대로 계속 약 먹고 관리할 일은 아니니까 생활습관 바꿔가지고 약도 필요 없는 상태로 되돌려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싶냐. 이거는 환자마다 초이스인데 그렇죠. 만약에 내가 되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병원에서는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거고, 기능의학적으로 그나마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뭐 먹는지, 운동 안 하는지 하는, 이것까지는 못 해주니까.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어딜 가도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기능학을 하면서 환자한테 그러니까 이 혈압약도 처방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갔는데 약 처방하면 환자들이 놀래서 와요. 안아주는 줄 아는 거기 가면 약 처방 안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대학의 신뢰를 많이 해서 대학병원에서 처방받는 분들 꽤 많고 제 병원 오신 분들은 이제 로컬에서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수시 때때로 가서 얼마든지 혈압도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치처럼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약을 한 뭐 3개월 미니멈 3개월 이상 처방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기가 늘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보고 자기 혈압약을 먹고 나서 또 저녁에 잠자기든 일어났을 때 쭉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그건 너무너무 쉽게 예를 들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 과정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는 그때 쟀을 때 그 혈압 상태가 어떤 것만 보고 의사는 판단해서 처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가 알아서 혈압약을 공부를 해가지고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임의로 중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은 그거는 이제 우리 약을 끊을 상태가 됐기 때문에 끝났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약만 그냥 안 먹는다는 자기 기준으로 이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계속 혈압을 쟀더니 혈압약 안 먹고 쟀더니 정상 혈압이더라. 하루도 괜찮고 이틀도 괜찮고 3일도 일주일도 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그럼 그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혈압이 올라서 처음 혈압을 줬을 때 그 약을 먹어서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점점점 혈압이 떨어져 한 달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혈압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 가서도 조절 안 됐을 때는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금방 떨어진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서서히 감소하면서 우리가 정상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혈압약 끊었을 때 처음엔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가 될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포인트는 약은 내 몸에 독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압니다. 어쩔 수 없이 먹는 거고 의사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을 독에 독을 더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꾸고 노력할 것인가, 그와 주치의하고 곁들여서 꼭 기능학 하시는 분들은 더 좋겠죠. 했을 때 이제 그런 약도 끊을 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임의로 했을 때는 서로 리스크가 있을 소지가 있는 것이죠. 실은 이제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쓰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거나 그런 분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단편적인 것을 보고
뭐 전체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기능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대체의학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거 중심으로 의사들이 그런 에비던스 베이스로 하는 그런 과학적인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새로 신의학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저변으로 많이 환자들한테 알려지고 필요한 분들 알려져서 이제 그걸 이해를 한다면 그런 오해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원래 과학계가 싶습니다. 되게 천천히 바뀌고 그렇죠, 의학계도 천천히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기능의학은 제가 볼 때는 대체의학이라기보다는 진짜 약간 진보돼 있는 그럼요. 네, 많은 것들을 앞당긴 부분이 있어요. 그럼요. 적용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능학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는 모든 검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이 체내의 불균형이 무언가를 다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능에서는 세븐코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 원인이 무엇이 생겨서 이 사람한테 이런 병이 생기고 저런 병이 생겼고 이런 증상이 생겼는가를 파악을 하는 거죠, 원인을. 그래서 그걸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몸은 증상은 하나지만 내적 생리학적인 상태는 굉장히 많이 서로 거미줄처럼 링크가 돼 있어가지고 그게 얽히고 섞여서, 예를 들어 불면증 많이 쓰시잖아요. 불면증 있으면 그냥 우리 수면제 하나만 처방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굉장히 다양한 내적으로 불균형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리가 하는 치료인데, 너무 쉽게 편하게 예를 들어서 뭐 수면제 하나 처방받으니까 잠 잘 오더라. 그런데 정말로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 약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잠을 더 못 자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그분이 치료를 받으러 올렸을 때는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증상이 있거나 했을 때 초기에 그런 검사를 통해서 그런 약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과 여기서 가르쳐준 그런 것들 필요한 치료를 해서 하면은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내가 못 견뎠을 때 병원에 오지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병원에 오진 않아요.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보조식품도 먹고 생활습관 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자기가 또 대체하는 것처럼 다 해보다가 도저히 한가할 수 없을 때 병원 오는 그런 시기 때문에 늦게 이렇게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은 지금 닥터조처럼 하는 이런 것들이 실은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그렇게 늦지 않는 상태에서 예방도 가능한 그런 것들을 많이 저변 확대 시켜주고 알려주기 때문에 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원장님이 환자분들한테 네네. 그냥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먹어야 된다 식사하고 가이드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네. 한참 설명하고 나면 네. 환자분들이 그거 집에 가서 기억해요? 재밌는 게요. 젊은 분들은 이제 스스로 자기가 노력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할 때는 시킵니다. 알고 이제 듣고.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 넘어선 분들은 하나를 가르쳐 주면 하나는 조금 인식할 수가 있는데 실은 그분들은 오히려 불균형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해 줄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또 뭐 친절하게 또 필요한 것들 다 상담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다음에 다음 내용에서 물어보면 기억을 거의 못 하는 거예요.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가 없죠. 그렇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할까 해서 이제 반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냥 내가 주입식으로 계속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반대로 질의응답을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퀴즈를 내주는 퀴즈를 내듯이 질문하고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고맙게 생각한 분들도 있는데 또 반대로 아니 병원에 와서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짓이냐? 왜 스트레스를 더 주느냐? 아니 그냥 가르쳐주면 되지 고맙게 그런 식이냐? 이런 식이 돼가지고 아주 나쁜 의사가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 정말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니 그 환자분들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그렇죠. 기억들을 못 하시니까 그렇죠. 피 만드는 공장이 우리 몸에서 어디냐 물어보면 아는 분들이 거의 없죠. 거의 90%는 없죠. 피가 어디서 만들어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좋은 피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면역 적으면 좋은 피에 이 백혈구 튼튼하니까 그런 거고
적혈구가 튼튼해서 산소영양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전제한다는 것은 좋은 피, 좋은 혈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냔 말이지. 그 피가 날마다 생성소멸하고 바뀌고 그러는데 이제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일부러 제가 답을 안 해요. 이거는 왜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기가 막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좀 부끄럽기도 창피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 베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나중에 하는 기억을 더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띵띵대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은 무슨 이런 스트레스를 주고 막 이런 리플도 다니고 그래서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환자를 살아가는 마음을 없애야 되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경험이 많은데요. 어찌됐든 그런 거 하나만으로 안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그 좋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백두배지가 온다면은 먹는 것이 전부잖아요. 먹어서 살고 먹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피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만성질환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먹는 것에부터 출발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장에서 흡수가 안 돼. 그럼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내 몸에 좋은 영양분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좋은 것을 사 먹는 대신에 돈 벌어서 위장을 고쳐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실은 내시경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소화효소 보는 검사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소화가 안 되면 당연히 흡수가 안 되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지른다고 하다 보니 좋아를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30분에 걸쳐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처음 들어보고 처음 이렇게 자세해서 너무 진짜 고맙다 하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제 목소리 톤이나 그런 것들 별로 이렇게 교감을 형성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돼서 그런지 좀 불편한 진실이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나쁜 의사가 돼도 그 사람 머릿속은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안 좋다면은 그런 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의치 않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괜히 혼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시간도 더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도 더 걸리죠. 받으면. 그렇죠. 시간 많이 걸리죠. 일부러 시간 내줘서 하고 계신 건데, 그죠? 속마음을 모르고.